말씀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도 정치권의 강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임박한 가운데 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최근에 그리고 심상치 않은 여론 흐름과 더불어서 여야 의원들 입장 듣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어제 사상 최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걱정이 지금 많이 앞서지만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요 진단 라이브 먼저 정치권 대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정치권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 시대적 가치를 집요한 이 집권 세력들의 해책으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핵심 이슈부터 여야 간의 입장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논객으로 불리고 있는 자천타천 불리는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병원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내디뎠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괴물 조직이 탄생했다. 지금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단순한 법 개정안 통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봐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서 이 조직을 이기주의, 그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에 이 검찰을 이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정도로 처벌해왔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뭐냐면요. 김봉현 씨가 검사들을 룸사롱에서 질펀하게 접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뇌물죄로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검사들에 대해서 검사들 스스로가 99만 원 불기소 세트를 만들어서 검사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과연 야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야? 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검찰 공화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생김으로써 네. 검찰, 판사,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들 우리나라 고위직 7,000명에 대해서 네. 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열리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법 개정안 통과를 전후해서 당력을 그야말로 총동원해서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 개정안 통과가 왜 문제인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설명. 네. 지난 작년에 12월 30일 공수처법이 통과했습니다.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뭐 어쩔 수 없이 통과 패스트트랙에 저도 뭐 법원에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때
청와대나 여당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당한테는 비토권이 있다, 거부권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한 달도 진행도 안 해보고 이렇게 공수처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당시 개정할 때 저희들이 글자 하나도 고친 적 없습니다. 또 거부권, 비토권 있다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다 엎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와대나 여당이 약속해도 소용이 없다.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바로 고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했으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걸 넌지시 기다리고 좀 지켜야 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한 달 걸립니다. 20일도 안 걸려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를 해산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12월 7일 한마디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라 하니까 그냥 3일 만에 군사작전 하던 통과했다. 예. 국회가 대통령 청와대 하수 어떤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률이 있으면 뭐합니까?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절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도 제왕적 대통령제 막 통과시키는데 앞으로 공수처 되면은 검찰, 법원, 경찰 마음대로 주무리고 입법, 행정, 사법, 권력, 상권 분립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짧게요. 예. 앞으로 검찰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물론 검찰도 잘못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극히 일부다. 그거 잡으려고 소불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YS. 지금 서서히 새벽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 세 정도, 네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역시 초점이 요거죠. 지금 가장 큰 논란이었었는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비판이나 논쟁 지점인 것 같아요. 반박.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6명이 찬성해야지만이 그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야당의 비토권을 줬던 이유는 부적격 인사, 뭔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 편향된 인사를 거르라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 출범을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법으로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고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야당이 했던 것은 발목 잡기였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였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공수처라는 것은 처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화제가 던져졌던 것은 96년이었습니다. 이 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야당 의원님들께서 다 여기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신한국당에서는 54명이 동의를 했고요. 자민련에서는 17명의 보수당 의원 71명이 동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2004년에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 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남경필, 그다음에 또 유력 정치인들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최근에는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6년에 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도 이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이 필요했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역사적으로 쭉 약속해왔던 사안인데 이 비토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발목을 잡아버린 것이죠.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희 민주당이 대신해서 지켜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비토권을 없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게 공수처를 여당이 얻었는데 민심을 잃을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 원칙 없는 패배, 원칙 있는 패배가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빗대서 원칙 없는 승리가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지. 저는 그 부분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에서도 96년도부터 약속했던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비토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당의 발목 잡기에 넘어가서
이 약속을 공수처 출범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려야 될 것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위원회에는요. 여당 추천 둘, 야당 추천 둘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변협 회장이 추천한 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분,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분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그렇게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분이라면은 이 변협도 행정처장도 좋은 사람 추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변협회장이 이대로는 100이면 100 절대 구조 출범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당에 대한 지금 반론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예.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서 나오는 지적이나 비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금 103석의 소수 야당 아니겠어요? 네네.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동정론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번 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좀 무기력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의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당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우선 우리 사회자의 말씀에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네네. 강병원 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03석이기 때문에 여당은 180석입니다. 180면 진여 180석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의 싸움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저희들은 지금 필리버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강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우리 96년부터 시작해서 공수처가 계속 있어 또 우리 야당에서 계속 찬성해 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당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그 특별검사제, 특검, 이 특별검사제가 주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같은 공수처가 아니고 공수처,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를 위한 조사처입니다. 지금 공비처, 지금 공수처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조사처였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이 주장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수사, 조사에 대한 권한은 줬지 기소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사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해가지고 저희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3차 회의하고 야당이 사실 상당히 성질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당이 성질 내고 해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국회의장이 다시 하자 이래서 양당 원내대표 플러스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한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인물도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날 대통령이 그냥 하면 12월 9일까지 통과시키라 하니까 그냥 군사 같은 하정이 통과된 겁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당원이 아닌 정말 이 여당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된 인물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해봤는데 네네.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검찰 출신은 안 된다.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결렬된 거는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더 강경한 입장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 공수처 거부권 삭제 관련해서 대통령도 야당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우리 강병원 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백혜련 의원이라든지 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야당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장 임명할 수 없다. 2명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비토권이 있다. 거부권이 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거 통과하고 나서 제가 언론을 쭉 한번 SNS를 한번 스크린 해보니까 정리해 주세요. 예, 힘으로 이룬 검찰개혁,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부터 네네. 개혁은 대석됐고 대립은 격화됐다는 것부터 여론 명분 이런 공수처, 검찰 잡을 칼만 잡았다는 이야기부터 지지층만 알겠습니다. 바라본 정치 네네. 정말 오래 못 간다 정리해 이런 주십시오. 내용들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두 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상반대 시선들을 좀 확인해 보셨고요.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자, 모레 국무회의 화요일입니다. 공표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 잠깐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주실까요?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예비 후보 지금 2명을 기존의 멤버 가운데 아마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1명으로 최종 압축해서 재가를 할 것 같고요.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진행하게 돼 있고 현재 추산으로는 공수처장 임명이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병원 의원, 네.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 내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의 공식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 일정대로 진행될 거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네. 추천위에서 5명이 추천한 분을 올리게 되면 두수를 올리게 되면 대통령 1명을 지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청문회가 남았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5표를 얻으신 분이 2분이 원래 있으셨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야당 추천인사 2분이 함께 반대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어떤 분도 6표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공수처법 3조에 보면은 이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네. 비서실 어느 누구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돼 있어서 철저하게 독립은 보장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출범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우리 그 박성중 의원님께서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돌아가셔서 이 공수처에는 뭐 조사 수사체일 뿐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6년에 참여연대에서 이 공수처를 제안했을 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제안했고요. 여기에 보수당 의원들 7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 뭐 요즘 SNS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유승민 대통령 후보도 수사권, 기소권 다 있는 공수처를 주장했고 안철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이재호 의원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그쪽 기관에서만 주장했지 저희들이 주장한 그 안에는 기소권이 다 없었고요. 이름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아니고 참여연대가 96년에 시작했을 조사처. 때부터 예, 공수처는요. 조사처였습니다. 기소권, 예. 수사권이 한번 다 찾아보시죠. 있는 조직으로 주장을 해왔고 여기에다 야당이 동조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자, 내년 1월 초 공수처의 공식 출범이 예정대로 될 거라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 정부의 대통령 지시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회도 뭐 한마디에 다 통과되고 또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까지도 다 장악해가 있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일단은 그 새벽부터 공수처 출범되기를 기대한다 했고 예. 또 어제는 그 이낙연 대표하고 만나서 또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통과되는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은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중립적인 정말 이제 출범이 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좀 더 중립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또 청문회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정말 네. 공수처장 후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할 다행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수처 출범 이후에 지금 정치 코너 안팎에서 이런 얘기 나도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1호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네. 벌써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당에서. 네. 저희들도 사실 지금 공수처를 걱정하는 이유가 네.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뭐 저희들 그 야당에 대해서도 많은 뭐 수사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사 중에 뭐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또 김재수 경제부 시장 뭐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관계라든지 또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는 뭐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굉장히 연계돼 있는데 이게 바로 여권의 수뇌부를 상당히 겨누는 그런 수사들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다 될 것이다. 그게 가장 핵심 인물이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1호 대상으로 지목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언급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출범도 있죠. 안 했고 지금 처장도 안 뽑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도 안 한 상태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얘기가 저희 여당 내에서 나왔던 것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봉현한테 룸사람에 가서 질펀하게 접대받았어요. 이 대법원은 이 뇌물죄라는 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기소를 했으면은 기소를 하더라도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n분의 1로 해가지고 99만 원 세트 만들어서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야 검찰이 정말 공정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기적의 논리. 검사들만을 위한 고차원의 수학 공식을 동원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 권력을 보면서 야 검찰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MB 거를 한번 볼까요? 2007년에 MB 경선 때 다스는 누구 거냐?
도곡동 땅은 누구 거냐라고 전 국민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가장 먼저 예. 문제제기를 했었죠. 이거를 무혐의 처분해줬던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MB는 승승장구 대통령을 했고 결국은 얼마 전에는 이 모든 사실들이 유죄로 확정돼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관해서 이 권력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면죄부를 줬던 게 검찰이었는데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검찰 스스로 무너뜨렸던 검찰의 중립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는 윤석열이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당연한 국민적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자, 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니까 내일 모레 잡혀있는 징계위원회로 일단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예.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주에 한번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속개가 되는 게 내일 모레 지금 징계위원회인데 현재의 징계위원회 예.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시는 건지 물론 뭐 당연히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말씀드리면 않으시겠습니다. 전혀 아니죠. 네. 정당성과 중립성 전혀, 공정성 전혀 아니다. 우선 그 지금 징계위원회가 7명입니다. 그 장관, 추장관을 빼면 6명인데 그 6명 중에 뭐 한 분 뭐 변호사 빼고는 나머지 5명은 전혀 추장관 라인, 친문 라인의 전부 인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두 번째는 원래는 그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4명에 대해서 그 차관이라든지 또 정한 교수라든지 안진 교수,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 기피권을 신청했는데 자기들끼리 셀프 기각해버렸습니다. 같이 앉아서. 그리고 심재철 국장은 기피에는 신청하고 심의에는 빠져버리고 이런 어떤 공정성 문제 전반적으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더 세세히 뭐 2-3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레 잡혀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시비, 논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윤 총장이 이거는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검찰총장인데 좀 진중하게 징계 대상자로서 징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성 소송꾼 같은 느낌입니다. 뭐 하나 생길 때마다 소송 걸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에다가 그 법원에다가 이 징계가 나오면은 또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은 이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이 법무부 징계위가 잘못하고 있고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법원에다가 이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봤을 때 정말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를 해주시니까 법무부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 총장 측에서 악성 소송구처럼 하는 거 굉장히 문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단 비공개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 뭐 명분이 없는 일이고 일정한 무슨 근거 없는 거라 다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악성 소송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권리를 자기가 보장하고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악성 소송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검사들이라든지 뭐 우리 검사가 아니라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진보 단체들까지 나서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사들 중에는 고등검사장 전부, 그다음에 일반 지검장들 뭐 중앙지검장, 동부지검, 남부지검장 3명 빼고 17명 전부, 1789명 평검사 전부,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까지도, 그다음에 서울행정법원도 효력정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전부 법관의 80%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참여연대 경실련까지도 이번 건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부가 문제 있다는데 우리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만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답변을 못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짧게요. 조금 뭐 문제하니까 여권에 대한 수사 조사만 하면 난립니다. 지금 청와대라든지 여권 인사들은 우리 조사할 때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조사할 때 잘한다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되는 거 이야기할 때 최순실 관련할 때 잘한다 그랬습니다.
MB 다스 할 때 잘한다 그랬습니다. 적폐 수사할 때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최고의 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쪽으로 수사에 조사의 칼날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의에 좀 속도를 좀 더해 볼게요. 예. 징계위원회가 모레 잡혀 있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징계위 이후에 법조계 안팎이랄지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랄지 또 저희 그 회사의 법조계 출입기자 등등 얘기 나오는 걸 종합을 해보게 되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임이나 정직, 면직 등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련해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걸 전제로 했을 때 여당 의원들 분위기를 좀 여쭤볼게요. 추 장관, 윤 총장 징계가 확정이 되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퇴진이 정해진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뭐 그런 기류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더 할 거다라고 보는. 뭐 인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뭐 제가 제 나름의 개인의 예측을 해보면은 아마 이 공수처가 일때 출범되지 않겠습니까? 출범되고 이제 이 추윤 간의 갈등 문제는 징계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아까 뭐 징계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확보해서 기일도 연장해 줄 만큼 연장해 주고 가고 기피할 사람도 기피해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징계 사유 중에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 모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세평 수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기관. 세금을 써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판사들에 관한 정말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찰입니다. 그렇지.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들도 이미 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세평 수집했다 그래가지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한테 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중징계가 내려질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추미애 장관께서도 굉장히 본인으로서 좀 해야 될 역할에 상당 부분을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확정을 전제로 해서 강병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혹시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눈이 무섭다면은 당연히 퇴진해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위법이라든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과 그 졸개들이 뭐 졸개라는 표현을 써서 좀 합니다만은 그 부하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저희들은 위법이라든지 절차의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연히 추 장관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검의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겁니다. 그때 보니까 뭐 그동안 좀 판사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가족관계, 세평, 개인 침해, 법관의 뭐 어떤 여러 가지 판결 뭐 이런 걸 주로 했던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가보면 그 책자로 다 판사들 그 성향들 책자로 다 발간됩니다. 우리 대한변협 다 검사 판사 성향 책자로 발간돼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과거의 장관들, 과거의 대검 검찰총장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다 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헛다리 짚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판사 사찰 논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취에 대한 당내 기류, 그러니까 당연히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론이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는 두 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대체적인 관측 아마 크게 부인하기 어려운 건데, 자, 윤 총장 징계가 최종 확정이 된다면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는 현재의 나름대로 좀 불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여권에 뭐 그런 여론들이 좀 반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추윤 갈등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피로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정치 개혁을 검찰 개혁을 잘해달라고 이 검찰의 악습을 끊어달라고 정말 공직자로서 당부를 하면서 임명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각하했던 사건인데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정권을 공격하는 데 쓰고 울산 그 성시장 측근들이 범했던 비리에 대해 수사했던 것도 이미 울산지검이 수사했던 건데 1년 넘은 시점에 다시 들고 와가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자녀 같은 경우는 부정입학 사건이고요. 정경심 딸 같은 경우 표창장 위조 문제입니다. 표창장 위조 문제와 부정입학 사건을 가지고서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은 검찰 기득권에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게 검찰의 모습이었고 이거는 대통령과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게 맡겼던 검찰개혁 잘하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로서 사사건건 악성 소송꾼처럼 비치는 모습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건데요. 이 사안이 해결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권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많이 있는 국민들도 어쨌든 골상 살아온 꼴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다시 좀 정치가 이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살아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징계가 확정되면 반대입니다. 역풍이 불 거다. 네네.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의 어떤 지지율 이런 관계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공수처를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큽니다. 그게 곁들여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또 코로나 잘 정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1000명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같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향이 고착화돼 있다. 하향세가. 예전에는 한번 하향이 되면은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 보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서 박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잘못하고 있다가 54, 잘하고 있다 38 말씀하신 것처럼 40%대를 깨고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요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뭐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인데 10월, 5월만 해도 보면 잘하고 있다가 85%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잘하고 있다가 56까지 좁혀진 부분들 아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 의원님 계속 속해 주시고요.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계십니다만. 예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로 1주나 2주 만에 다 반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보면은 조국 사건 났을 때 39%까지 내려갔다. 바로 다음 주에 반등을 했고요. 또 올해 8월 달에 그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도 39% 갔다가 바로 다음 주에 42%까지, 5%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착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경향인데 콘크리트 지지층이 41%입니다. 지금 여당의 대통령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40%가 깨져서 이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레임덕도 이제 서서히 시작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K방역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도 조금 하향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되는 지점 아닌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역 문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잘 해왔습니다만 이제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3,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고 전 세계가 지금 겨울철 맞이해서 3차 대유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38% 정도였었는데요.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들의 이 4년차 여론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하향으로 고착화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저희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180석을 줬던 많은 국민들은 개혁 과제를 제대로 하라는 거였는데 저희 여당이 야당을 너무 믿은 거죠. 야당에게 이런 개혁 과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발목 잡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판만 해왔는데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여당의 모습에 실망했던 저희 지지층 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수처 출범 이후에 저는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당이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 과제를 하라라는 강력한 채찍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내면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비합리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해내고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대응들 다시 강력하게 하면서 저희 당이 일희일비하진 않지만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론의 여당의 흐름을 네. 자기 합리화라든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민이 180석을 줄 때는 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규정도 마음대로 어기고 절차도 마음대로 어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론 흐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방금 박 의원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향 추세라는 부분들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한 뭐 국민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무가 된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보니까 좀 정권 퇴진 시국연대를 지금 뭐 힘을 합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요 지금 홍준표, 안철수, 김문수까지 포함하는 나름의 시국연대, 이른바 반문연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통일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중도든 뭐 무소속이든 우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현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서울시장이라든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가져야 된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어떤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밖에 흔히 얘기하는 태극기 뭐 세력들까지 강경, 보수, 우파까지를 테면 다 아울러야 되는데 아울러야 하느냐에 대한 뭐 이견들. 그것도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일부 의견은 어찌됐든 극우까지도 극보수 태극기 부대까지도 다 아울러서 큰 어떤 빅 텐트를 쳐서 나가야 그런 된다. 얘기들이 꽤 있습니까? 예,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은 시민단체는 태극기 단체는 태극기 단체로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놔놓고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어떤 빅 텐트를 쳐서 그래 가야 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태극기와 손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뭐 지배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양분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중도층에서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합쳐야 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 주장이 지금 확고하게 나눠져 있고요. 네. 특히 뭐 묻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네. 뭐 이 문제도 우리 원래 오늘 하려는데 연기했잖아요. 예. 네. 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양분이 돼 있습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좀 온건한 분들은 중도층을 흡사하자. 제일 문제가 중도층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배족선은 옛날에 뭐 친노가 배족선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자 이런 것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그 여당이 또 청와대가 공수처를 이렇게 억지로 했고 또 그와 아울러서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전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일부 사과 표현도 했고 또 지금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여당의 프레임이 말려들 수 있다. 이런 게 양쪽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아직 당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일정은 아직 잡힌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기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병원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준표, 뭐 김문수, 안철수 등까지 포함하는 반문연대에 대한 나름의 포괄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도 같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합돼가지고 20대 국회 마지막 모습을 재현하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회 보이콧한 게 수십 차례입니다. 삭발, 장외투쟁, 단식했던 모습,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태극기 부대하고 장외투쟁하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 국민들이 참패를 시켰는데도 또 그들과 손잡고
장애투쟁하고 삭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0대 국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약자와의 동행이다, 경제민주화다, 뭐 혁신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여당에서 법 절차 다 어겨가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을 몸몸으로 맞고 폭력 난동을 피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된 것도요.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 법과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짧게요? 예, 네. 예. 국회의원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다양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내 민주화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이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한 40여 분, 45분 정도 다양한 정치권 이슈를 지금 짚어봤고요. 이번 주도 보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다양한 중대 변수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있고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최종 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절실한 이슈 코로나 사태인데 요거는 지금 잠시 뒤에 곧바로 알아보도록 하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